이거 봐. 이렇게 가느다란 손으로 집안일을 하겠다는 거야?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형광등 불빛이 고요하게 내려앉았다. 스타 백화점 지하 1층, 밤 11시 30분. 패점 안내 방송이 끝나고 손님들이 빠져나가자 공기는 한 겹 더 차가워졌다. 물걸레가 바닥을 미는 소리가 길게 번졌다. 하얀 유니폼을 입은 할머니가 천천히 밀대를 밀고 있었다. 허리는 굽었고 체구는 작았지만 손끝은 흔들리지 않았다. 바닥에 남은 자국을 한 번 더 지우고 모서리를 다시 훑고 물기를 얇게 펴서 반짝임을 남겼다. 이곳에서 그녀는 늘 이렇게 움직였다. 낮은 곳에서 누구도 자세히 보지 않는 일을 누구보다 반듯하게. 이 시간의 백화점은 낮과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낮에는 수천 명이 지나가는 바닥이 지금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사람들이 남기고 간 발자국, 보이지 않는 먼지, 밀려다닌 의자 자국. 할머니는 그것들을 하나씩 지우고 있었다. 아침이 되면 이 바닥은 다시 반짝였다. 그건 항상 그녀의 밤 덕분이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가 울렸다. 문이 열리자 검은 구두가 대리석을 찍었다.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이 시간 2층에선 지나치게 또렷했다. 할머니는 밀대를 멈추지 않았다. 그저 손목을 조금 비틀어 걸레의 결을 바꾸고 얼룩이 남는 각도를 피했다. 남자가 가까워지며 걸음을 멈췄다. 검은 수트의 중년 남자, 스타 백화점 회장 최정국이었다. 그는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나 침묵은 가볍지 않았다. 긴 시간의 무게가 말 대신 바닥 위에 눌러앉아 있었다. 회장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깊게 오래. 백화점 직원이라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장면이었다. 이 건물의 주인이 지하 청소 구역에서 아무 말 없이 한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는 일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고개 숙임에는 이유가 있었다. 이 건물의 주인이 되기 전 이 도시 어디에도 설 곳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 눈 내리던 겨울밤, 허기 때문에 손이 떨리던 날. 그날 그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주머니에는 동전 3개가 전부였다. 손이 주머니 안에서 그 동전을 몇 번이나 만졌다. 꺼내면 무언가를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막상 꺼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한참 동안 그 골목에 서 있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코트는 이미 젖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때의 그는 세상 어디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때였다. 누군가 따뜻한 붕어빵 봉투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김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다. 그 기억이 지금까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다. 시간이 흘러 그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를 회장이라 부르게 된 뒤에도 그 겨울밤의 냄새만은 단 한 번도 흐려진 적이 없었다. 눈 내리던 골목, 김이 올라오던 붕어빵, 그리고 배고프면 먹는 거야. 그 한마디. 할머니는 잠깐 그 모습을 보다가 빙긋 웃었다. 그리고 다시 걸레를 밀었다. 회장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그는 한 번 더 할머니를 바라봤다. 밀대가 바닥 위를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예전 겨울밤에도 그 손은 같은 속도로 붕어빵을 뒤집고 있었다. 세상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 사람의 손놀림만은
그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구두 소리가 멀어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복도에는 다시 걸레 소리만 남았다. 이 시간에 백화점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이 작은 노인은 지금도 단 한 사람을 위해 버티고 있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할머니의 손녀딸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긴 소매 아래에서 팔의 멍을 숨기고 있었다. 그 사실을 이 복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몰랐다. 바닥을 닦는 이 작은 할머니가 지금도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도, 하지만 이 조용한 밤 하나가 곧 한 집안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된다는 걸 지금 이 복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누군가는 여전히 이 할머니를 그저 지하에서 바닥을 닦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다. 수아는 눈을 뜨자마자 몸을 일으켰다. 어둠 속에서도 시간이 느껴졌다. 늦으면 안 된다 라는 감각이 먼저 목을 조였다. 이 집에서 아침은 항상 수아의 시간으로 시작됐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였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말이 날아왔다. 국이 식었다느니, 밥이 질다느니, 며느리가 게으르다느니. 그래서 수아의 몸은 알람보다 먼저 깨어나는 법을 이미 배워버렸다. 결혼하고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수아는 이 집이 이렇게 숨막히는 곳이 될 줄은 몰랐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다. 식탁에 앉는 순서도 있었고, 반찬을 놓는 위치도 있었고, 말을 꺼내는 타이밍도 있었다. 처음에는 낯선 집이라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규칙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은 국이 조금 식었다는 이유였다. 어느 날은 세탁기가 늦게 돌아갔다는 이유였다. 어느 날은 그저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유는 늘 달랐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다. 며느리가 부족하다. 그 말을 듣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수아는 점점 말을 줄였다. 집안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걸 느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 집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 방문을 조심히 열었다. 복도는 조용했다.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들어가자 차가운 타일의 냄새가 먼저 올라왔다. 쌀을 씻었다. 물소리가 작게 울렸다. 된장을 풀고 두부를 썰고 파를 송송 썰었다. 냄비에서 김이 오르자 마음이 조금 놓였다. 이 집에서는 아침상이 조용하면 그날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는 편이었다. 그래서 수아는 늘 국간을 2번 보고 반찬 위치를 다시 맞추고 숟가락까지 반듯하게 놓았다. 작은 것 하나로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침이 완성되면 오늘도 큰일 없이 지나갈 거라고 믿고 싶었다. 그때 오른팔 안쪽이 욱신했다. 수아는 무심한 척 소매 끝을 잡아당겼다. 파랗게 가라앉은 멍이 흰 피부 아래에서 아직도 살아있었다. 손목에는 가늘게 긁힌 자국이 있었다. 괜찮아. 수아는 속으로만 말했다. 티 안 나. 식탁에 밥을 올리고 반찬을 놓았다. 국그릇에 된장국을 담는 순간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야, 된장국이야? 또, 목소리가 날카롭게 부엌을 긁고 지나갔다. 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다른 걸로 바꿀까요? 됐어. 잠옷 차림의 신우이가 의자에 털썩 앉았다.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고 표정은 이미 지루했다.
어차피 네가 만든 거 입맛에 안 맞아. 신우이는 숟가락으로 국을 한번 휘저었다. 두부가 뒤집히고 국물이 흔들렸다. 싱겁네. 신우이는 국을 한 번 더 휘저었다. 두부가 숟가락에 부딪히며 국물이 조금 튀었다. 신우이는 잠깐 그걸 바라보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며느리가 국도 제대로 못 끓이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우이는 그 반응이 더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식탁 위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갑자기 수아의 손목을 잡았다. 생각보다 세게 잡혔다. 수아의 손이 순간 식탁 위에서 멈췄다. 이거 봐. 신우이가 수아 손목을 들어 올렸다. 이렇게 가느다란 손으로 집안일을 하겠다는 거야? 손톱이 살을 조금 파고들었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게 이 집에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우이는 손을 놓지 않았다. 잠깐 뒤 손목을 밀어버렸다. 수아 손이 식탁 모서리에 부딪혔다. 작은 소리가 났다. 하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곤 숟가락을 다시 내려놓았다. 우리 집 며느리면 이 정도는 해야지. 신우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싱크대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세탁기 문을 열었다. 안에서 셔츠 하나를 꺼냈다. 하얀 셔츠였다. 신우이는 그 셔츠를 들어 올렸다. 이거 빨래 누가 돌렸어? 수아가 말했다. 제가요. 신우이가 셔츠를 한번 흔들었다. 색 빠졌네. 그 말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부엌 공기가 순간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신우이는 셔츠를 수아 쪽으로 던졌다. 천이 얼굴을 스쳤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셔츠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신우이는 그 침묵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다시 말했다. 신우이는 수아를 한 번 더 훑어봤다. 어디 하나 흠을 찾는 눈이었다. 수아가 고개를 숙이면 그게 마음에 안 들었고 수아가 말을 하면 그것도 또 마음에 들지 않았다. 너 집에서는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배웠어?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들렸다. 맞은편 의자에 남편이 앉았다. 휴대폰 화면을 내리며 한숨도 없이 밥을 뜨는 손. 수아는 그 얼굴을 보지 않아도 알았다. 오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죄송해요. 죄송하면 끝이야? 신우이의 손이 툭 순간 손톱이 살을 긁고 지나갔다. 이것도 못해? 손톱이 지나간 자리에서 따끔한 열이 올라왔다. 수아의 손이 잠깐 움찔했다.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입을 열면 그 다음 말이 무엇일지 수아는 이미 알고 있었다. 왜 이렇게 예민하냐는 말, 며느리가 유난을 떤다는 말, 집안 분위기를 망친다는 말. 그래서 수아는 입을 다물었다. 이 집에서는 침묵이 가장 안전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신우이는 그 반응이 재미있는지 잠깐 웃었다. 표정 봐.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수아는 숨을 삼켰다. 소리내면 더 커진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았다. 신우이는 손을 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밥을 먹었다. 남편은 휴대폰을 다시 켰다. 식사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남편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신우이는 밥을 반쯤 남긴 채 거실로 나갔다. 남편은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봤다. 그 화면 속에서는 누군가 웃고 있었다. 수아의 팔에서는 아직도 열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 순간 거실 문이 다시 열렸다. 신우이가 친구 2명을 데리고 들어왔다.
야, 여기야? 친구들이 집안을 둘러봤다. 눈이 잠깐 수아에게 멈췄다. 민준 씨 안 해? 신우이가 웃었다. 응. 우리 집 며느리. 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친구 하나가 말했다. 예쁘다. 신우이가 바로 웃었다. 근데 가난하게 자라서 집안일은 잘해. 친구들이 웃었다. 요즘 이런 며느리 구하기 힘들잖아. 신우이가 손가락으로 수아를 가리켰다. 언니, 네. 커피 3잔 좀 타와.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엌으로 돌아가는 동안 뒤에서 웃음소리가 따라왔다. 완전 한연해. 수아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잠깐 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그때 남편이 말했다. 그냥 좀 맞춰줘. 집안 어려워지는 거 싫어. 수아는 팔을 감싸쥐며 고개를 들었다. 나 오늘 파리. 너도 알잖아. 남편이 시선을 피했다. 네가 집안이 좀 어려우니까 식구들이 불편한 거야. 어쩔 수 없어. 남편은 시선을 피한 채 휴대폰 화면을 다시 올려다봤다. 대화는 거기서 끝이라는 뜻이었다. 그 모습이 수아에게는 더 낯설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는 태도. 수아는 가끔 생각했다. 이 사람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까? 아내인지, 식구인지, 아니면 그저 집에 있는 사람인지. 대화는 거기서 끝이라는 뜻이었다. 수아는 한동안 서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몰랐다. 사과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그저 설명처럼 던져진 말. 그게 더 아팠다. 남편은 그 말을 하고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대화는 끝났다는 뜻이었다. 수아는 한동안 서 있었다.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잠깐 뒤 남편이 덧붙였다.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사과가 아니라 경고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아는 창문을 봤다. 밖은 밝아지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은 점점 어두워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이름이 떴다. 할머니. 수아는 한 번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다. 수아야. 목소리가 따뜻했다. 따뜻해서 더 아팠다. 할머니. 나 잘 지내? 목소리가 왜 그래? 피곤한 거야. 할머니도 일 힘들지. 쉬어. 나는 괜찮아. 너는? 나도 괜찮아. 잠깐의 침묵. 그 짧은 틈을 할머니는 놓치지 않았다. 할머니한테는 거짓말하지 마.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진짜 괜찮아. 끊을게. 사랑해. 전화를 끊고 수아는 소매 끝을 다시 내려 덮었다. 괜찮아. 할머니한테는 말 안 해도 돼.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며 수아는 다시 물을 틀었다. 물소리가 커졌다. 그 소리 속에서 울음은 들키지 않았다. 수아는 수도꼭지를 조금 더 열었다. 물소리가 커질수록 다른 소리는 묻혔다. 숨이 흔들리는 소리도, 코끝이 막히는 소리도 모두. 수아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싱크대를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몸을 움직였다. 이 집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움직여야 했다. 그래야 오늘 하루가 조용히 지나갔다. 결혼한 지 3달쯤 지났을 때였다. 그때까지 수아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 작은 광고 회사였다.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번 돈이라는 사실이 수아에게는 중요했다. 회사 규모는 크지 않았다. 직원도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수아는
그곳이 좋았다. 아침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수아는 이미 부엌에 서 있었다. 쌀을 씻고 밥을 올리고 국을 끓였다. 식탁을 차리고 세탁기를 돌리고 쓰레기를 정리했다. 시간을 확인했다. 6시 40분. 지금 나가면 회사에는 늦지 않았다. 수아는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집었다. 그때 부엌 문이 열렸다. 잠옷 차림의 신우이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아무 말 없이 물을 꺼내 마셨다. 그리고 수아를 힐끗 봤다. 회사 가? 네. 신우이는 냉장고 문을 닫았다. 며느리가 회사 다니는 집 별로 못 봤는데 신우이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시선이 수아의 가방에 한번 머물렀다가 천천히 얼굴로 올라왔다. 마치 뭔가 잘못된 걸 발견한 사람처럼. 보통 며느리는 집에서 살림하지. 잠깐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다. 밖에서 돈 벌겠다고 돌아다니면 집꼴이 엉망이 되거든.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우이는 다시 말했다. 우리 집은 그런 집 아니야. 수아는 잠깐 말을 멈췄다.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순간 스쳐 지나갔다. 그곳에서는 누구도 자신을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았고 누구도 자신을 평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수아는 말했다. 저는 계속 다니려고요. 신우이가 웃었다. 짧고 차가운 웃음이었다. 그래서 집안일이 이 모양이구나. 말은 짧았지만 부엌 공기가 조금 식었다. 수아가 아침부터 얼마나 움직였는지는 이 집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다. 여기서는 늘 결과 하나만 남았다. 며느리가 부족하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다. 셔츠 단추를 잠그며 식탁에 앉았다. 신우이가 말했다. 민준아, 응. 수아 회사 계속 다닌대. 남편은 수아를 한번 봤다. 잠깐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말했다. 힘들면 그만둬도 되잖아. 수아 눈이 흔들렸다. 난 일하는 게 좋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남편이 밥을 한 숟가락 먹었다. 그리고 말했다. 집이 더 중요하지. 남편은 특별히 화난 얼굴도 아니었다. 그저 당연한 이야기를 하듯 말했다. 그래서 더 이상했다. 수아의 일과 삶이 누군가의 식탁 위에서 아무렇지 않게 정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수아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이미 결론이 내려진 이야기처럼 식탁 위에 남아 있었다. 수아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선택이 조금씩 밀려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날 저녁이었다. 하루 종일 그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문득 식탁 위 장면이 떠올랐다. 집이 더 중요하지.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남았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여자들 목소리였다. 수아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소파에는 여자 3명이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와 커피가 놓여 있었다. 왔네? 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여자들이 수아를 잠깐 바라봤다. 수아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려 했다. 그때 목소리가 다시 날아왔다. 언니, 네. 커피 좀 더 가져와. 신우이는 또다시 커피 심부름을 시킨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다. 쟁반에 컵을 올렸다. 거실로 나왔다. 여자들의 시선이 다시 모였다. 얘가 집안일 담당이야. 여자들이 웃었다. 그래도 며느리잖아. 그래서 시키는 거지. 그리고 덧붙였다. 가난하게 자라서 그런지 이런 건 잘하더라. 그 말 뒤에 잠깐 웃음이 섞였다. 수아는 순간
숨을 멈췄다. 사람들이 웃으면서 하는 말은 대개 대답할 수 없는 말이었다. 그래서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아의 귀에는 익숙한 말이었다. 결혼하고 나서 가난해서 그렇다.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 그 말은 생각보다 자주 들렸다. 수아 손이 잠깐 떨렸다. 하지만 컵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이었다. 수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다. 옆에서는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수아는 한참 뒤에 말했다. 나 회사 계속 다니면 안 될까? 남편은 눈도 뜨지 않고 말했다. 왜? 일하는 게 좋아.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남편이 말했다. 굳이 그리고 덧붙였다. 집안일 하면서 회사 일까지 하면 힘들잖아.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뒤였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 수아는 계속 같은 생각을 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같은 말이 기다리고 있었다. 며느리라서 집안일을 해야 하고 집안일을 하면 회사 일은 욕심이라는 말. 수아는 결국 결정을 미루지 않았다. 회사에 도착한 뒤 마우스를 쥔 손이 몇 번이나 멈췄다. 커서를 확인 버튼 위에 올려놓고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팀장이 말했다. 수아 씨 괜찮아요? 수아는 잠깐 웃었다. 네. 그 웃음이 자기 얼굴에 붙어 있는지 수아도 잘 알지 못했다. 사직서를 내는 순간까지도 손끝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팀장이 다시 물었다. 갑자기 왜 그래요? 수아는 잠깐 웃었다. 집안일이 좀 생겨서요. 팀장은 더 묻지 않았다. 수아가 모니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회사 창문 밖에는 아직 낮 햇빛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밖은 평소와 같은 하루였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수아는 알았다. 오늘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 하나가 조용히 사라졌다는 것을. 눈이 오던 겨울이었다. 을지로 뒷골목은 밤이 되면 금방 비었다. 가게 문이 하나씩 닫히고 네온 사인이 꺼지면 남는 건 찬 공기와 바람뿐이었다. 작은 포장마차 하나만 불을 켜고 있었다. 겨울밤 골목에서는 작은 불빛 하나만 있어도 사람이 모이곤 했다. 지나가던 택시기사, 늦게 퇴근하는 직장인, 술집에서 막 나온 손님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눈이 두껍게 쌓인 골목에는 그마저도 거의 없었다. 그래서 포장마차 불빛은 더 따뜻해 보였다. 기름 냄새와 붕어빵 냄새가 골목 끝까지 번졌다. 할머니는 붕어빵 틀을 뒤집고 있었다. 손이 빨랐다. 반죽을 붓고 팥을 넣고 다시 반죽을 덮고 철판을 닫았다. 치익하는 소리가 나며 김이 올라왔다. 잠시 뒤 철판을 열었다. 노릇하게 익은 붕어빵이 줄지어 나왔다. 그때 골목 끝에서 사람이 걸어왔다. 젊은 남자였다. 나이는 20 중반쯤. 코트는 낡았고 운동화는 젖어 있었다. 남자는 포장마차 앞에서 멈췄다. 붕어빵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따뜻한 냄새였다. 겨울 공기 속에서 그 냄새는 유난히 선명했다. 배에서 작게 소리가 났다. 남자는 잠깐 눈을 감았다. 고개를 숙인 채 냄새를 한 번 더 들이마셨다. 하지만 다시 고개를 돌렸다. 굽는 건 익숙해졌지만 누군가 앞에서 배고픈 모습을 보이는 건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남자는 동전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동전 3개. 그걸로는 붕어빵 2개도 살 수 없었다.
주머니 안에서 동전이 서로 부딪혔다. 작은 금속 소리. 그 소리가 남자에게는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그래서 그는 동전을 다시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때 목소리가 따라왔다. 학생, 남자가 멈췄다. 돌아봤다. 할머니가 봉투를 하나 내밀고 있었다. 붕어빵 3개가 들어 있었다.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남자가 말했다. 돈이 모자라서요. 됐어. 아니, 그래도 먹어. 남자는 잠깐 서 있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다. 손이 조금 떨렸다. 하지만 바로 먹지 않았다. 그저 들고 있었다. 할머니가 물었다. 왜 안 먹어? 남자가 잠깐 입을 열었다. 며칠 굶어서요. 그 말을 하고 나자 남자는 잠깐 고개를 돌렸다. 자신의 말이 너무 솔직하게 튀어나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찬 공기 속에서 그 말은 너무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그 말은 작았지만 분명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묵 냄비에서 국물을 떠 종이컵에 담았다. 그리고 내밀었다. 이것도 먹어.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국물을 마셨다.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았다. 눈이 조금 붉어졌다. 그날 이후 남자는 그 골목을 자주 찾았다. 며칠 뒤 다시 보였고 또 며칠 뒤에도 같은 자리였다. 어떤 날은 붕어빵을 사갔고 어떤 날은 국물만 마셨다. 말은 많지 않았다. 옷은 멀쩡했지만 눈빛이 그렇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런 눈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었다. 그래서 굳이 묻지 않았다. 어떤 날은 포장마차 불이 꺼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할머니는 그걸 모른 척했다. 괜히 말을 붙이면 그 사람이 더 작아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냥 붕어빵을 하나 더 구워 봉투에 넣어두었다. 어느 날 남자가 물었다.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할머니는 붕어빵을 봉투에 담으며 말했다. 배고픈 사람한테 밥 주는데 이유가 어딨어? 할머니는 그 사람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천천히 느끼고 있었다. 처음 왔을 때는 눈이 텅 비어 있었다. 사람이 너무 오래 지치면 눈빛이 그렇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눈에 조금씩 다른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남자가 말했다. 할머니,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예전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남자는 잠깐 말을 멈췄다. 그리고 웃었다. 망했습니다. 그 말은 생각보다 담담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많은 밤이 있었다. 많은 실패가 있었고 아무도 없는 시간들이 있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저 붕어빵을 하나 더 구워 봉투에 넣어줬다. 그리고 말했다. 망했다고 굶는 건 아니야.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을 오래 붙잡고 있었다. 그때의 남자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사업은 완전히 무너졌고 빚만 남아 있었다. 함께 일하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다. 어떤 사람은 전화도 받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처럼 굴었다. 세상은 생각보다 빨리 등을 돌렸다. 그래서 그는 처음 몇 달 동안 어디에도 가지 못했다. 집도 정리했고 사무실도 사라졌다. 남은 건 가방 하나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시간뿐이었다. 그때 우연히 을지로 골목을 걷다가 붕어빵 냄새를 맡았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래서 그는 그 골목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겨울 동안 그 골목을 여러 번 다시 찾게 됐다. 처음에는 단순히 배가 고파서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 포장마차에 오는 이유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세상이 자신을 밀어낼 때도 그 골목에서는 아무도 그를 밀어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꽤 흐른 뒤였다. 겨울이 몇 번 지나고 골목의 풍경도 조금씩 달라질 만큼 어느 늦은 오후 포장마차 앞에 검은 차가 멈췄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먼저 내렸다. 그리고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포장마차를 바라봤다.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왔다. 할머니는 붕어빵을 뒤집고 있었다. 남자가 말했다. 할머니, 할머니는 손을 멈췄다.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낯설었다. 하지만 눈이 낯설지 않았다. 붕어빵. 그 말이 먼저 나왔다. 남자는 웃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 안에는 눈 내리던 골목과 붕어빵의 김 냄새와 손이 얼던 겨울밤들이 조용히 들어 있었다. 한 사람이 가장 바닥에 있던 시간을 통째로 담은 말이었다. 할머니는 잠깐 그 얼굴을 보다가 말했다. 그래. 그리고 다시 붕어빵을 뒤집었다. 칙. 철판 위에서 다시 따뜻한 김이 올라왔다. 토요일 오후였다. 스타 백화점은 주말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매장 음악과 직원들의 목소리가 겹겹이 이어지고 있었다. 에스컬레이터 위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었다. 수아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손에는 작은 보냉 가방이 들려 있었다. 아침에 싸온 도시락이었다. 김밥, 계란말이, 과일 조금. 할머니가 늘 직원 식당에서 대충 먹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아는 지하로 내려갔다. 직원 식당 문을 열자 식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점심시간이었다.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밥을 먹고 있었다. 수아는 안쪽을 둘러봤다. 그리고 구석자리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다. 작은 등, 굽은 어깨, 하얀 유니폼. 수아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이 집에서 웃는 일은 요즘 거의 없었다. 그래서 할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수아의 표정이 조금 풀렸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세상이 버거워질 때마다 수아는 늘 이 사람을 먼저 떠올렸다. 할머니.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잠깐 놀란 얼굴이 됐다가 곧 웃었다. 수아야. 수아는 의자에 앉았다.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도시락 가져왔어. 뚜껑을 열자 김밥 냄새가 퍼졌다. 할머니가 웃었다. 이런 걸 다 해왔어. 맨날 대충 드시잖아. 할머니는 김밥 하나를 집었다. 천천히 한 입 먹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네. 할머니는 천천히 씹었다. 김밥 속 재료를 하나하나 느끼듯이 사실 음식이 특별해서라기보다 이걸 싸우느라 수아가 얼마나 일찍 일어났을지 짐작이 갔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더 천천히 먹었다. 수아가 웃었다. 다행이다. 잠시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같이 앉아 있었다. 수아가 물었다. 요즘 일 많아? 주말이라. 조금 있지. 힘들겠다. 이 정도는 괜찮다. 수아는 잠깐 말을 멈췄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화장실 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수아가 일어나는 순간이었다. 할머니 손이 수아 팔을 잡았다.
잠깐, 수아가 돌아봤다. 그 순간 소매가 조금 올라갔다. 팔 안쪽이 드러났다. 파란 멍이 있었다. 할머니의 눈이 그 자리에서 멈췄다. 순간 직원 식당의 소리가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긁힌 자국이 몇 개 더 있었다. 멍은 하나가 아니었다. 옅은 자국 위에 더 짙은 자국이 겹쳐 있었다. 시간이 다른 상처들이 한 팔 위에 남아 있었다. 할머니의 눈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 멍은 넘어져서 생긴 자국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세게 잡았을 때 남는 그런 흔적이었다. 오래 살다 보면 사람의 몸에 남은 자국만 봐도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머니 손이 멈췄다. 눈이 그 자리에 붙었다. 수아야. 수아는 급하게 소매를 내렸다. 아니야. 이거 뭐야. 넘어져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수아. 그 이름이 천천히 떨어졌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먼저 흘렀다. 할머니는 팔을 다시 잡았다. 이번에는 세게가 아니라 조심스럽게였다. 누가 했어?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평소에 할머니에게서 한 번도 나오지 않던 것이 있었다. 수십 년 동안 그저 묵묵히 살던 사람에게 처음으로 올라오는 조용한 분노였다. 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말하지 못했다. 어깨가 조금 떨렸다. 직원 식당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사람들이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잠시 뒤였다.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할머니가 미안하다. 그 말은 수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다. 손녀를 이 집으로 보내면서 괜찮을 거라고 믿었던 시간들, 그 믿음이 순간 무너졌다.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다. 손녀를 이런 집으로 보내놓고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수아가 얼마나 오래 이걸 숨기고 있었는지도, 그래서 그 한마디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수아가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천천히 의자를 밀었다. 수아가 물었다. 어디가?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잠깐 다녀올게. 그리고 직원 식당 문을 나갔다. 수아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작은 등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그 등이 이상하게 크게 보였다. 수아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왜인지 몰랐지만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시작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주 조용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어떤 시작. 그때 수아는 몰랐다.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라는 걸. 그날 밤이었다. 백화점이 문을 닫고 셔터가 하나씩 내려가기 시작했다. 매장 조명도 차례로 꺼지고 있었다. 낮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던 공간이 천천히 조용해지고 있었다. 밤이 되면 백화점은 전혀 다른 곳이 됐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항상 같은 사람들이 남았다. 청소하는 사람들. 지하 복도에는 형광등 불빛만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밀대를 벽에 세워두었다. 손을 씻었다. 찬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고무 장갑을 벗었다. 장갑을 벗자 손등이 조금 붉어져 있었다. 찬물과 세제에 오래 담가두면 손은 금방 거칠어졌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손이 거칠어지는 것보다 사람이 거칠어지는 게
더 무섭다는 걸 오래 살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손을 잠깐 말리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문이 열렸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층 버튼을 눌렀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갔다. 3층, 5층, 7층.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다. 기계가 움직이는 소리만 천천히 울렸다. 할머니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깐 봤다. 거울 속에는 평범한 노인이 서 있었다. 허리가 조금 굽고 머리에는 흰 머리가 섞여 있었다. 백화점에서 보면 그저 청소하는 사람일 뿐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지. 겉모습은 평소와 같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임원 사무실이 있는 층이었다. 문이 열렸다. 복도는 조용했다. 비서실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비서가 서류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잠깐 놀랐다. 박 여사님? 할머니가 말했다. 회장 있나? 비서는 잠깐 당황한 얼굴이었다. 지금 안에 계십니다만. 그때 안쪽 문이 열렸다. 회장이었다. 그는 상황을 한번 보고 말했다. 들어오시죠. 비서가 바로 문을 열어주었다. 할머니는 안으로 들어갔다. 회장실은 넓었다. 큰 창문, 긴 책상, 소파가 놓여 있었다. 회장이 손짓했다. 앉으십시오. 할머니는 잠깐 서 있다가 소파에 앉았다. 회장도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다. 그리고 할머니가 먼저 말했다. 나 목소리가 낮았다. 부탁 하나 하러 왔다. 회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세를 바로 했다. 이 사람이 부탁을 하는 일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말씀하십시오. 할머니는 잠깐 창밖을 봤다. 그리고 말했다. 내 손녀가 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직접 말로 듣는 순간은 언제나 다르다. 그래서 그는 말을 끊지 않았다. 할머니는 잠깐 말을 멈췄다. 수아가 어릴 때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작은 손으로 옷자락을 잡고 따라다니던 아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부엌에서 같이 밥을 먹던 아이. 그 아이가 이제는 다른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에 걸렸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다. 결혼했다. 잠깐 침묵. 근데 거기서 맞고 산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장실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회장의 눈이 천천히 할머니의 얼굴로 올라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문장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었다. 회장의 눈이 멈췄다. 하지만 말을 끊지 않았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다. 신우이가 팔을 잡고 긁는 짓을 하는 것 같다. 남편은 보고도 가만히 있고 말이다.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그래서 더 무거웠다. 나는 내 손녀를 잘 보내는 줄 알았다. 잠깐 말을 멈췄다. 내가 잘못 본 거였어. 회장이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한 번만, 잠깐 숨을 골랐다. 딱 한 번만 부탁할게. 회장실 안이 조금 더 조용해졌다. 시계 초침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렸다. 할머니는 평생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며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평생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던 사람이 처음으로 꺼낸 말이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그리고 박순례가 말했다. 내 손녀 좀 꺼내줘. 그 말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방 안에서는 그 어떤 말보다 무겁게 들렸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저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평생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던 사람이 처음으로 내놓은 말이었다. 회장실 안이 조용해졌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잠시 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깊게 알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결정은 이미 끝난 것이었다. 회장은 약속을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한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반드시 지켜졌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약속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될 예정이었다. 회장실 문이 닫힌 뒤였다. 회장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소파에 앉은 채 그대로였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겨울 하나가 다시 떠올랐다. 눈이 오던 밤이었다. 을지로 골목. 가게들은 다 문을 닫았고 길에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그때 그는 정말 갈 곳이 없었다. 사업은 망했고 돈도 없었다. 눈 내리던 골목에서 붕어빵 냄새를 따라 포장마차 앞에 섰다. 그리고 그날 밤 붕어빵 3개를 건네받았다. 배고프면 먹는 거야. 그 말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잊힌 적이 없었다. 그날 밤 그는 포장마차 옆에서 붕어빵을 먹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손은 얼어 있었지만 붕어빵은 따뜻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울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목에서 처음으로 울었다. 회장은 천천히 눈을 떴다. 회장실 창밖에는 백화점 불빛이 보였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은혜는 갚아야지. 그 말은 결심이라기보다 이미 오래전에 정해져 있던 일처럼 들렸다. 그리고 인터폰을 눌렀다. 비서, 잠시 뒤 목소리가 들렸다. 네, 회장님. 회장이 말했다. 조사 시작해. 회장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 자세 그대로 잠시 더 앉아 있었다. 오래전 눈 내리던 골목에서 따뜻한 붕어빵 봉투 하나를 봤던 순간이 갑자기 또렷하게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다. 회장실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 하나가 올라와 있었다. 회장은 말없이 그 파일을 열었다. 파일 종이는 새 것처럼 반듯했다. 누군가가 며칠 동안 정리했을 것이다. 그리고 비서를 불렀다. 회장은 버튼 하나를 눌렀다. 그 순간부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일이었다. 거짓말은 지나가도 기록은 남는다. 백화점은 그 기록으로 움직였다. 연락해. 비서가 고개를 숙였다. 네, 그날 오후였다. 스타 백화점 VIP 라운지. 소음이 적었고 의자는 더 푹신했고 접시 위 디저트는 더 비쌌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대체로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믿었다. 오늘 이 순간 전까지는 창가 자리에서 여자들이 웃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디저트와 차가 놓여 있었다. 파리에서는 이런 디저트 잘 안 먹어. 한 여자가 웃으며 말했다. 왜? 너무 달아. 신우이는 머리를 넘기며 말했다. 거기서는 좀 더 세련된 걸 먹지. 친구들이 웃었다.
다시 가고 싶어? 당연하지. 그때 직원이 다가왔다. 잠시 말씀 괜찮으십니까? 신우이가 고개를 들었다. 네, 회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주변 공기가 잠깐 멈췄다. 친구들이 동시에 그녀를 바라봤다. 회장님이 신우이는 잠깐 놀란 얼굴이었지만 곧 웃었다. 잠깐 다녀올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거울처럼 반짝이는 창문에 비친 자기 모습을 한번 확인했다. 옷매무새를 고치고 머리를 넘겼다. 회장이 부른다는 건 보통 좋은 일이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다.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갔다. 회장실 문이 열렸다. 신우이는 웃으며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잠시 뒤 말했다. 앉으십시오. 신우이가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저를 부르셨다고 해서 회장은 서류를 한 장 넘겼다. 파리와 신우이가 웃었다. 네, 7년 맞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내려다봤다. 학비 3,200만 원. 신우이의 표정이 잠깐 멈췄다. 용도의 사용. 신우이가 급하게 말했다. 그건 회장이 말을 이어갔다. 투자 명목 차용. 신우이가 말을 멈췄다. 이반은 회장실이 조용해졌다. 신우이가 억지로 웃었다.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회장이 서류를 덮었다. 오해 아닙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방 안에서는 그 말이 가장 단단하게 들렸다. 신우이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확인이라는 걸. 신우이의 웃음이 입가에서 그대로 굳었다. 목 뒤쪽이 천천히 식어갔다. 잠깐 침묵. 그리고 말했다. 피해자 2명입니다. 신우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회장이 말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신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 백화점 납품 계약 3건. 신우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건 왜? 회장이 말했다. 재검토 중입니다. 신우이는 잠깐 말을 잃었다. 입을 열었지만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다. 이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금 늦게 이해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재검토, 그 단어 하나로 얼마나 많은 것이 흔들리는지 신우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박순례 씨. 그 이름이 나오자 방 안 공기가 달라졌다.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 이름은 그 어떤 서류보다 무거웠다. 그 의미를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은 회장 한 명뿐이었다. 신우이의 눈이 흔들렸다. 잠깐 뒤 이수아 씨. 회장실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회장이 말했다. 아시죠? 신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다. 기억이 하나 떠올랐다. 지하복도 밀대를 밀던 작은 할머니.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사람. 그때 자신이 무심하게 지나쳤던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지하에서 밀대를 밀던 그 할머니가 누구였는지. 회장실 문이 닫히자 신우이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손끝이 조금 떨렸다. 머릿속에서 방금 들은 이름이 계속 맴돌았다. 박순례.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아주 오래된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백화점 지하, 형광등 불빛, 밀대를 밀던 작은 노인. 신우이는 그 장면을 떠올렸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다. 그 노인은 항상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신우이는
그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노인이 회장실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었다. 신우이의 목이 천천히 말라갔다. 손바닥이 식은땀으로 젖었다. 그때 문 밖에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 여사님 나오십니다. 신우이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문이 열렸다. 할머니가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오고 있었다. 여전히 같은 유니폼이었다. 여전히 같은 속도였다. 하지만 신우이의 눈에는 그 모습이 전혀 다르게 보였다. 작은 등이었다. 그런데 이 백화점에서 가장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 순간 신우이는 처음으로 알았다. 자신이 누구의 손녀를 건드렸는지. 그날 이후 백화점 안 공기가 달라졌다. 처음엔 모르는 척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강씨 집안 납품 계약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말. 백화점에서 그 단어는 협상이거나 종료였다. 신우이의 집에서도 같은 말이 나왔다. 식탁 위에 신문이 펼쳐져 있었다. 시아버지가 말했다. 백화점 쪽에서 연락 왔어? 신우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시아버지는 다시 물었다. 무슨 일 있었냐? 신우이는 잠깐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백화점 계약이 왜 흔들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신우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회장실에서 들었던 이름 하나가 계속 맴돌았다. 박순례. 그 이름이 목을 조였다. 그날 이후 신우이의 주변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다. 거래처 하나가 연락을 미뤘다. 그리고 며칠 뒤 다른 거래처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다. 지금 계약을 조금 보류하겠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사업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그 이유를 굳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누군가 위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신호는 말보다 빨리 퍼졌다. 며칠 사이에 강씨 집안 회사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회의가 길어졌고 전화가 많아졌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조금씩 낮아졌다. 신우이는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모든 일이 자기에게서 시작됐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월요일 아침이었다. 사무실 안에는 키보드 소리와 전화벨 소리가 섞여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자리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다. 엑셀 파일이 열려 있었다. 숫자들이 화면에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였다. 그때 메신저 알림이 떴다. 인사팀. 잠깐 눈이 멈췄다. 메시지를 열었다. 감사팀 요청으로 잠시 방문 부탁드립니다. 민주는 메시지를 한 번 더 읽었다. 평소 같으면 별 생각 없이 일어났을 메시지였다. 감사팀. 그 단어가 괜히 마음에 걸렸다. 민주는 잠깐 화면을 더 내려다봤다. 짧은 단어였지만 괜히 지워지지 않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감사팀 사무실은 같은 층 끝에 있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 손이 문손잡이에 올라갔다. 그리고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다. 안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다. 앉으십시오. 민주는 의자에 앉았다. 감사팀장이 서류를 넘겼다. 확인할 게 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류 한 장이 앞으로 밀려왔다. 지난 3년 실적 보고서였다. 여기 보시죠.
감사팀장이 페이지를 가리켰다. 실적 수정 기록입니다. 민준 눈이 흔들렸다. 상사 승인 없이 변경된 기록이 있습니다. 잠깐 침묵. 총 7건입니다. 감사팀장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각 기록 옆에는 수정 시간과 담당자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모두 민준이었다. 민준의 시선이 서류 위에서 멈췄다. 기억이 하나씩 돌아왔다. 처음에는 작은 수정이었다. 숫자 하나를 조금 정리하는 정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정은 점점 커졌다. 한 번은 거래 금액을 바꿨고, 한 번은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도 어디까지 수정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7건이라는 말이 나오자 방 안 공기가 조금 무거워졌다.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패턴이라는 뜻이었다. 감사팀장은 민준의 얼굴을 잠깐 바라봤다. 변명을 기다리는 얼굴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의 조용한 시선이었다. 민준의 손이 천천히 무릎 위에서 굳었다. 7건, 머릿속에서 하나씩 떠올랐다. 지워졌다고 생각했던 숫자들이 다시 또렷하게 돌아왔다. 민준이 입을 열었다. 그건 감사팀장이 말을 끊었다. 설명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다른 서류가 책상 위에 놓였다. 동료 진술서입니다. 민준의 시선이 그 종이 위에 멈췄다. 자신이 알고 있는 이름들이 거기 있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감사팀장이 말했다. 조사 끝날 때까지 대기 발령입니다. 민준은 말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동시에 지나갔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미 결정이 내려진 자리라는 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감사팀장은 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류를 정리했다. 그 소리가 방 안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민준 눈이 크게 흔들렸다. 오늘부터입니다. 대기 발령이라는 말은 회사에서 사람이 조용히 사라질 때 쓰는 표현이었다. 그리고 대부분 그 기다림 끝에는 돌아올 자리가 없었다. 민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민준은 잠깐 말을 잃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평소처럼 걸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만 그 흐름에서 떨어진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이었다. 회사 건물을 나올 때 민준은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다. 하지만 집 문을 여는 순간 그 하루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다. 현관문이 열렸다. 집안은 조용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수아가 서 있었다. 옆에는 작은 캐리어가 놓여 있었다. 민준이 말했다. 어디가? 수아가 말했다. 나 나갈게. 민준이 잠깐 웃었다. 무슨 말이야? 수아가 말했다. 이혼하자. 민준의 표정이 그 자리에서 멈췄다. 방 안 공기가 잠깐 굳었다. 수아는 그 말을 하기까지 아주 오래 걸렸다. 수없이 머릿속에서 같은 문장을 꺼냈다가 다시 삼켰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 말도 아니었고 누군가 눈치를 봐야 할 말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삶을 다시 가져오는 말이었다. 그 말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방 안에서 가장 또렷하게 울렸다. 민주는 잠깐 말을 잃었다. 수아는 그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먼저 꺼낸 말이었다. 민준의 표정이 굳었다. 갑자기 왜? 갑자기 아니야. 잠깐 침묵. 나는 오래 생각했어.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아가 말했다. 오빠는 내가 맞는 걸 봤잖아. 민준이 시선을 피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수아 목소리는 조용했다. 하지만 단단했다. 나 이제 안 참아. 수아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 현관문이 열렸다. 수아가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혔다. 민주는 한동안 현관을 바라보고 있었다.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예전 같으면 수아가 부엌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을 시간이었다. 그런데 집은 그대로인데 식탁 위에는 아침에 먹다 남은 그릇이 있었다. 소파 위에는 수아가 쓰던 담요가 놓여 있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다. 그런데 이 집이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있었나? 민주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누군가가 빠져나간 자리만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다. 그리고 민주는 그제야 알았다. 지금까지 이 집을 붙잡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집안이 조용해졌다. 민주는 현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문이 닫힌 뒤에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저녁이었다. 해가 거의 지고 골목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다. 수아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걸어가고 있었다. 캐리어 바퀴가 골목 바닥을 천천히 굴렀다. 소리는 작았지만 수아에게는 크게 들렸다. 이 길을 얼마나 오래 걸어보지 않았는지 발걸음이 조금 낯설었다. 결혼하고 나서는 이 골목에 오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익숙한 길인데도 처음 걷는 길처럼 느껴졌다. 낡은 골목이었다. 어릴 때 자주 뛰어다니던 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낯설었다.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다. 빌라 앞에 멈췄다. 수아는 잠깐 건물을 올려다봤다. 창문 몇 개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어릴 때 이 불빛을 보면 집에 돌아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다. 세 층짜리 오래된 건물이었다. 벽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하지만 수아에게는 가장 익숙한 곳이었다. 이 집에서 수아는 자랐다. 어릴 때 이 집은 조금 좁게 느껴졌다. 친구들 집보다 낡았고 가구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수아는 이 집에서 단 한 번도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았다. 할머니는 늘 말했다. 집은 크기보다 숨쉬기 편해야 하는 거야. 그 말이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았다. 숨쉬기 편한 집이 어떤 집인지. 좁은 방 하나와 작은 부엌 하나. 하지만 그 안에서는 숨을 죽일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이 낡은 건물이 수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한 집이었다. 계단을 올라갔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어릴 때부터 듣던 소리였다. 문 앞에 섰다. 문은 예전 그대로였다. 낡은 초인종, 조금 벗겨진 페인트, 그리고 문 옆에 붙어 있는 작은 이름표. 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드나들던 문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문 하나가 마치 오래 돌아온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잠깐 멈췄다. 문을 두드리면 정말 끝이라는 걸 수아도 알고 있었다. 손이 조금 떨렸다. 그리고 눌렀다.
딩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할머니였다. 잠깐 서로를 바라봤다. 수아 옆에 놓인 캐리어. 그리고 얼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초가 지나갔다. 수아 입술이 조금 떨렸다. 하지만 말을 하지 못했다. 그냥 서 있었다. 할머니가 말했다. 왔네. 그 한마디에는 많은 말이 들어 있었다. 왜 이제 왔냐는 말도 없었고, 어디 갔다 왔냐는 말도 없었다. 그저 돌아온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 수아는 그 말이 왜 이렇게 따뜻한지 순간 이해하지 못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다시 침묵이 흘렀다. 수아 눈이 붉어졌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할머니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수아 어깨를 잡았다. 그리고 끌어안았다. 그 순간이었다. 수아의 몸이 갑자기 힘이 풀렸다. 숨이 터졌다. 할머니,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참고 있던 시간이 너무 길었다. 그래서 울음이 시작되자 멈추지 않았다. 수아는 할머니 옷을 붙잡았다.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참고 있던 시간이 너무 길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등을 천천히 두드렸다. 다 왔다. 할머니는 그 말을 하며 수아의 등을 한 번 더 두드렸다. 그 손은 작았지만 수아에게는 어릴 때부터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손이었다. 수아 울음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이제 다 왔다. 그 말은 길의 끝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아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에 도착했다는 뜻이었다. 할머니는 수아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다. 울음이 멈출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곁에 있었다. 한참 뒤였다. 수아가 눈을 닦았다. 거실에 앉아 있었다. 작은 집이었다. 낡은 소파와 작은 식탁. 어릴 때와 똑같았다. 수아가 말했다. 회장님한테 부탁했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수아가 조금 웃었다. 왜 할머니가 힘들 때 부탁 안 하고 있었던 거야? 할머니가 말했다. 네가 싫어할 것 같아서.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 침묵. 수아가 말했다. 그래도 고마워. 할머니가 수아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제대로 살아. 할머니는 그 말을 하고 나서도 수아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봤다. 눈이 조금 부어 있었고 코끝이 빨갰다. 하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조금 단단해져 있었다. 할머니는 그걸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가 다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수아의 손을 잠깐 더 잡고 있었다. 이 아이가 다시 세상으로 걸어나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그날 밤이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할머니는 먼저 방에 들어갔고 거실에는 작은 스탠드 불빛만 켜져 있었다. 수아는 창가에 서 있었다. 골목 가로등 불빛이 창문 유리에 희미하게 비쳤다. 낯선 집이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알던 집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정말로 돌아왔다는 느낌. 그때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수아는 잠깐 움직이지 않았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은 없었다.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수아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 서서 잠깐 숨을 고른 뒤 문을 열었다.
그리고 잠깐 말을 잃었다. 민준이었다. 얼굴이 조금 수척해 보였다. 넥타이도 풀어져 있었고 머리도 정돈되지 않은 상태였다. 민준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저 수아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몇 초가 흘렀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준이 말했다. 나 이제 다 알았어. 목소리가 조금 갈라져 있었다. 누나가 했던 일들. 그때 상황 다. 수아 눈이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어. 그 말은 작았지만 그 밤 골목에서는 분명하게 들렸다. 민준이 다시 말했다. 그때 내가 너 말 한 번만 제대로 들었으면 말을 끝내지 못했다. 수아는 잠깐 민준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늦었어.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수아 표정은 차분했다. 화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다. 그저 정리된 얼굴이었다. 수아가 말했다. 나는 이미 거기서 나왔어.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아는 잠깐 골목을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길 위에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다시 민준을 봤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수아는 잠깐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 삶은 이미 다른 데로 가고 있어. 민준 입술이 조금 떨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아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마지막 인사처럼. 그리고 말했다. 조심해서 가. 그 말을 끝으로 문이 천천히 닫혔다. 찰칵. 문이 닫힌 뒤에도 골목은 한동안 조용했다. 수아는 문 앞에 잠깐 서 있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6달 뒤였다. 봄이 막 시작된 날이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다. 수아는 작은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입사 첫날 동료가 가져다 준 것이었다. 여기 자리 햇빛 잘 들어요. 그 말을 수아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수아는 가끔 그 화분을 바라봤다. 이 회사에 들어온 건 3달 전이었다. 처음 출근하던 날, 수아는 조금 긴장했었다. 다시 회사에 다니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첫 주가 지나자 수아는 조금씩 알게 됐다. 여기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퇴근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고 점심시간에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같이 밥을 먹었다. 작은 회사였지만 수아에게는 충분히 따뜻한 공간이었다. 그리고 수아는 요즘 가끔 생각했다. 사람이 다시 살아간다는 건 대단한 일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평범한 하루를 다시 가지는 일이라는 걸. 사무실 창문으로 봄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크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햇빛이 잘 드는 자리였다. 예전 회사보다 연봉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복지도 특별한 건 없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침이 조금 가벼웠다. 그게 수아에게는 가장 큰 변화였다. 수아는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가슴이 먼저 조이지 않았다. 출근 준비를 하며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다.
작은 회사였지만 수아에게는 처음으로 자기 삶처럼 느껴지는 일이었다. 누군가 눈치를 주지 않았고 누군가 목소리를 낮추게 만들지도 않았다. 점심시간이 됐다. 동료가 말했다. 같이 밥 먹을래요? 수아가 웃었다. 네.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요즘 수아는 자주 웃었다. 퇴근 후에는 종종 할머니 집으로 갔다. 저녁이 되면 가끔 장을 봐서 갔다. 과일을 조금 사가기도 했고 따뜻한 국을 끓여가기도 했다. 예전에는 할머니가 늘 수아를 챙겼지만 요즘은 수아가 할머니 밥상을 챙기는 날도 조금씩 늘어났다. 두 사람의 시간이 천천히 다른 모양으로 바뀌고 있었다. 작은 집이었다. 낡은 식탁. 하지만 그곳에서는 아무도 수아를 작게 만들지 않았다. 이혼은 조용히 끝났다. 법원에 갔던 날, 수아는 생각보다 담담했다. 서류 몇 장에 이름을 쓰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 몇 년의 결혼이 끝났다. 생각보다 절차는 간단했다. 그렇게 몇 년의 결혼이 짧은 문장 몇 줄로 정리됐다. 하지만 수아는 그 종이보다 그 집을 나서던 날이 현관문 소리를 더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민주는 마지막까지 수아 탓을 했다. 하지만 이제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들이 더 이상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수아는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렀다. 익숙한 건물이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지하 1층. 형광등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고 있었다. 그리고 물걸레가 바닥을 미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어릴 때부터 익숙한 소리였다. 밤늦게 백화점에 오면 항상 들리던 소리였다. 조금 앞에서 할머니가 밀대를 밀고 있었다. 여전히 같은 유니폼이었다. 여전히 같은 속도였다. 누가 보든 말든 할머니는 늘 같은 방식으로 일했다. 바닥을 한 번 더 닦고 모서리를 한 번 더 훑었다. 누군가는 그냥 지나가는 일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수아가 말했다. 할머니, 할머니가 돌아봤다. 그리고 웃었다. 왔어.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잠깐 나란히 걸었다. 대리석 바닥 위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수아가 말했다. 나 요즘 잘 지내. 할머니가 말했다. 알아. 수아가 웃었다. 어떻게 알아? 할머니가 밀대를 한 번 더 밀었다. 그리고 말했다. 얼굴 보면 알지. 수아가 웃었다. 잠깐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백화점 복도는 조용했다. 그리고 수아는 생각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사람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도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람 덕분에 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걸. 수아는 옆에서 걸레를 미는 할머니의 작은 등을 바라봤다. 그 등이 어릴 때도 지금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알 것 같았다.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걸레를 밀고 있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루를 채우는 사람. 하지만 수아에게는 그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수아는 앞으로도 이 사람이 있는 곳으로 자주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게 수아가 다시 살아가는 방법이었다.